최근에 바이오 흐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 국내를 병행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GC셀 같은 경우에 작년 내내 좀 주가가 안 좋았죠. 거기에다가 NK세포 치료제라는 데에 대한 그런 우려 혹은 전 세계적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GC셀이 올해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C셀과 루닛의 이 공동 계약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GC셀의 NK세포 치료제, 그것도 CAR-NK, HER2를 타겟하는 이 치료제는 동반 진단을 하면서 환자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기반으로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효능이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겟이 명확한 치료제들의 경우에는 그런 발현율을 확인하면서 가면 효능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들이 최근에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닛의 루닛스코프를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효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환자군을 모집해서 어느 정도 뭐 나쁘게 말하면 체리피킹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연구 계약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이 파이프라인 승인 여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고, 세포 치료제가 최근에서야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플러스 알파로 좀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약이 이 기업들의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거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보다는 이 둘이 그냥 시너지가 나기 좋은 계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에 바이오를 앞다퉈서 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삼성바이오틱스와 SK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근데 이제 삼성과 SK 모두 바이오를 앞으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확실하게 언급을 많이 해주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요즘 뭐 삼성바이오틱스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할 정도로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틱스에 방문을 하는 빈도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바이오라는 이 시장 자체가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삼성바이오틱스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카우로서도 삼성그룹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DMO, CMO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SK는 바이오팜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SK팜테코도 비상장으로 존재하죠. 근데 SK팜테코 같은 경우에도 CMO, CDMO 기업으로서 글로벌 리더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고, 삼성바이오틱스가 CDMO, CMO 기업으로서 바이오약품 쪽 리더라고 한다면 SK팜테코는 화학의약품 쪽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정말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파트너사들이 다 빅파마인 만큼 앞으로도 레퍼런스가 쌓인 이상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기업들에게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두 기업 모두 바이오 쪽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글로벌 다른 CDMO, CMO 기업들 대비해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CMO, CDMO가 아니라 신약개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기업으로는 정말 후보물질 단계부터 신약 수익까지 성공을 시킨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를 승인받아서 최근에는 이제 매출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작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달성해서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바이오팜이 그렇게 흑자 전환을 시작한 지금 SK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팜만으로도 지금 SK는 바이오를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기업이 싸서 산다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비싼 게
항상 비싸다. 비싸서 좋다가 좀 트렌드예요. 노보노디스크 1112 뭐 싸서 좀 매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싸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의 경우 실적 성장은 확실하고 마진율 개선도 계속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올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매수를 하는 데에도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마음 편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램시마이스씨는 셀트리온의 첫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신약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정말 좋고, 자체적으로 직접 판매를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램시마이스씨가 잘 팔리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잘 팔리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에 크게 작용을 하겠죠. 다만 지금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고, 그게 앞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는 약간은 미지수기 때문에 램시마 SC의 성장세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램시마 SC의 처방수, 그 매출이 올라가는 게 빨라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 중 하나였다. 다만 지금 당장 뭐 매출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살짝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최근에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 또한 합병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합병 비율 면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으니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보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뭐 플랫폼 3사 레고캠바이오, 에이벨바이오랑 이제 다른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이 있는데요. 이 세 기업 모두 어느 정도 빅파마들이 입증을 해줬고, 앞으로 임상 진전도 혹은 올해 임상 데이터 발표 모멘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용기기 기업들의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았다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미용기기 기업들 중 해외 매출 비중 높은 비올의 경우에도 저는 하반기 전에 좀 볼만한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는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AI 진단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있는데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 많지 않고요. 이제 신테카 바이오와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해외 파트너사가 뭐 두드러지진 않아서 조금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리커전과 슈레딩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커전은 엔비디아가 많이 투자한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리커전은 이제 되게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임에도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픽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 중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제약사들과 좀 높은 선급금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을 한다면 대규모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엔비디아와 리커전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이오니모 플랫폼,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페놈 베타 서비스를 리커전과 함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커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다. 지금 엔비디아가 비싸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쪽에서도 엔비디아의 역량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신약 계열 플랫폼, AI 신약 개발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모든 서비스들, 엔비디아의 그 AI 기술력들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이오처럼 비용과 시간 싸움이 큰 분야가 많이 없어요.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적은 시간으로 뭔가를 개발해내면 어떤 섹터든 좋겠지만 바이오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first in class의 특장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예시가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가장 먼저 만든 기업들이 그냥 다 가져갔잖아요. 그걸 보니까 빅파마들도 AI를 안 쓸 수 없는 거죠. 모더나 또한 AI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을 만큼 내가 코로나로 돈을 번 기업들, 벌지 못한 기업들 모두 먼저 만든 기업이 짱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생기고 FDA 또한 가장 처음 승인을 받는, 가장 처음 인정을 받는 그 물질에 대한 성공률, 승인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AI의 활용은 신약 개발 쪽에서 점점 확대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AI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AI가 우리 삶에 침투한 지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기껏해야 1년. 그런 걸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AI는 바이오 시장을 한 번 더 확장시켜내갈 수 있는 그런 요소 중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AI와 바이오가 결합한 이 시장이 올해는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해외 기업들을 필두로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대했던 기업들은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인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쪽에 대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라갔음에도 그것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당시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만과 당뇨 치료제 쪽에 대한 니즈는 확실하고 일라일리의 경우에는 올해 신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 확대, 그리고 수요는 지금 충분하니 공급이 확대되면 매출도 한 번 더 하반기에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에 두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이외에 제가 또 기대를 했던 기업은 존슨앤존슨이에요. 존슨앤존슨, J&J는 유한양에게 파트너이기 때문에 항상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지 올해 가이던스를 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 티닙을 매출 5조 원 이상 달성할 수 있을 법한 의약품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올해 FDA나 EM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적 발표 시즌에 유한양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첨생법이 처음 발의된 지는 몇 년 됐어요. 몇 년이 됐고 이미 본회의에 안건이 언급되었을 때 그때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포치료제 기업들의 매출이나 임상에 있어서 이점이나 뭐 직접적인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안건,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어떡할 거냐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지금 당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세포치료제 기업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이점을 보여주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저는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해외를 30%, 그리고 국내를 30%로 채우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4월 AACR이라는 암 학회를 앞두고 최근에 바이오 흐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해외 바이오텍들도 정말 작은 몇천억 원의 시가총액도 되지 않는 기업들이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 국내를 병행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나는 해외 쪽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ETF랑 기업이랑 나눠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ETF는 이제 바이오텍 ETF인 XBI나 라브를 반 정도를 저는 구성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비만 치료제랑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둔 거, 그리고 리커전이나 슈레딩거 같은 AI 신약 개발 기업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요, 플랫폼 3사 중에서 가장 지지부진한 레오캠바이오 같이 ADC 기업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금 여유가 어느 정도 있거나 혹은 올해 6월 아스코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국내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기가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너무 세더라고요. 미국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거의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현금 보유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하기가 밀릴수록 혹은 인하를 안 할수록 어찌됐든 바이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은 무조건적으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현금 보유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좀 마음은 좀 놓이는데요. 그래도 4월 AACR을 앞두고 바이오를 계속해서 보시는 건 그래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좋은 기업들이 만약에 주가가 다시 빠진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하나 꽉 잡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라서 단타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트와 단기적으로 하회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포트를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